초선의 미인계. 낙양에 남은 손견은 황궁 안의 뜰을 거닐다가 우물 속에서 신비한 광채가 비쳐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건져 올렸다. 뜻밖에도 그것은 옥새였다. 정보는 이를 보고 재촉했다. 옥새를 얻은 자는 반드시 나라의 군주가 될 운명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서 고향인 강동으로 가서 대사를 도모해 보소서. 오히려 원소가 차분히 정보를 타일렀다. 이 옥새는 응당 한나라 왕조의 것이니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후환이 없을 걸세. 그러나 손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옥새를 쥐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가버렸다. 원소는 손견이 옥새를 손에 넣고 자기 휘하에서 떠나자 시기심이 일고 마음 한쪽이 편치 않아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는 형주자사 유표에게 서신을 띄웠다. 손견이 옥새를 훔쳐 왕조에 돌려주지 않고 병사를 이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는 그가 필경 역적모의를 하고자 함과 다를 바 없으니 응당 처단해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편지를 읽고 몹시 노한 유표는 군사를 일으켜 손견에게서 옥새를 빼앗으려 했다. 이때부터 손견과 유표는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한편 연합군도 이미 3분 오열되어 각 죄우마다 제각기 병사를 데리고 갈 길을 갔다. 유비 관우 장비도 평원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제후들 간의 영토 싸움이 그칠 줄 모르니 크고 작은 전쟁으로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다. 공손찬과 원소가 익조를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던 중 공손찬이 싸움에서 패하여 산속 깊은 곳으로 숨게 되었다. 원소는 문축을 보내 공손찬을 끝까지 쫓아가 죽일 것을 명했다. 공손찬은 뒤쫓아온 문축에게 목숨을 잃기 일보 직전에 처했다. 거기 멈추어라. 순간 난데없이 한 소년 장군이 어디선가 달려와 공손찬을 구해주었다. 소년 장군은 본디 원소 수하의 하급 장군이었으나 원소가 덕이 부족함을 알고는 공손찬의 수하가 되어 충성을 바치려고 온 것이었다. 그의 성은 조, 이름은 운이라 했으며 상산 출신으로 자는 자룡이라 했다. 조자룡의 무예는 출중하여 어린 나이를 의심케 할 정도였기에 공손찬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거두었다. 원소와 공손찬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자 유비 관우 장비도 공손찬을 도우러 왔다. 그들은 공손찬에게 새로이 충성을 맹세하고 들어온 조자룡과도 만나게 되었다. 조자룡은 됨됨이가 사나이답고 의와 충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으며 무예는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유비는 이런 조자룡을 몹시 아꼈으며 조자룡 또한 유비의 인물됨과 의로움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유비를 따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뜨거운 우정과 존경을 느끼고 깊이 신뢰하였다. 그렇지만 얼마 후 원소와 공손찬이 화해하여 전쟁이 끝나자 헤어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유비와 조자룡은 이별이 아쉬워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부디 나중에 꼭 만나세. 유비는 억지로 돌아서며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두 형제들과 평원으로 돌아갔다. 원소가 공손찬과의 화해로 휴전을 했을 때 손견은 이내 군대를 끌고 번성으로 가 유표를 공격했다. 손견은 유표가 길을 막고 옥새를 강탈해 간 치욕과 분노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유표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던 차에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싶었다. 이를 악물고 머리를 짜내어 치밀한 전략을 세운 손견은 마침내 번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는 양양마저 겹겹이 포위했다. 번성이 손견의 병사들에 의해 포위되자 유표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유표는 국리 끝에 장병 500여 명이 몰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 원소에게 구원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부장 괴량이 묘책을 내놓았다. 포위망을 뚫고 나간 장병들을 석산에 매복시켜 놓고 적을 이리로 유인하여 공격하면 손견을 은밀하고 기막히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차하게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유표는 괴량의 묘책에 무릎을 쳤다. 이때 손견은 계속 커다란 승리를 이룬 탓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손견은 단신으로 유표의 병사들을 추격하다가 괴량의 전략으로 매복된 병사들이 쏘는 무수한 화살과 돌에 맞아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했다. 손견의 아들 손책은 방년 17세로 홍안의 소년이었으나 그릇이 남달랐고 가슴에 품은 뜻이 원대했다. 부친이 전장에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손수 군대를 이끌고 강도에 주둔하며 사병을 모집했다. 나를 따르라. 손책은 지도자의 기질을 타고났을 뿐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덕까지 갖추고 있었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존경할 만하다. 손책의 인물됨을 알아본 영웅 호걸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동탁은 손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큰 시름을 하나 덜어 속이 시원하고 날아갈 듯 편안했다. 손견이 눈을 감았다니 큰 걱정이 사라졌구나. 하하하. 앞으로 정말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경쟁자가 사라진 만큼 동탁의 간악함은 갈수록 극에 달해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 한 번은 만조 백관들을 청하여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 도중에 갑자기 수백 명의 병졸들이 연회장으로 끌려 들어왔다. 동탁은 그 자리에서 영을 내려 손목을 자르고 눈을 파내어 그것을 가마솥에 넣어 삶게 했다. 놀란 관리들은 이 끔찍하고 잔인한 광경에 온몸을 떨며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하였다. 동탁만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껄껄 웃어 젖혔다. 동탁의 반인륜적 행위는 그 끝을 몰랐다. 또 한 번은 관리들을 초청하여 연회를 즐기다가 느닷없이 사공 장혼을 끌어내라고 명했다. 명령이 떨어지자 시종들은 장혼을 끌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데려갔다. 잠시 뒤 시종들은 붉은 쟁반 위에 놓인 장혼의 머리를 들고 와서는 동탁에게 바쳤다. 동탁은 놀란 관리들이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고는 능글맞게 떠들었다. 놀랄 것 없네. 글쎄 이놈이 원술과 짜고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봤네. 관리들은 그저 겁에 질려 침묵을 지켰다. 사도 왕유는 연회가 끝나고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리 만무했다. 왕유는 동탁이 저지르는 짓거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한심했다. 아, 세상이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야심한 밤에 홀로 뜰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문득 여인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다. 왕윤이 놀라 돌아보니 초선이 그를 바라보며 길게 탄식하고 있었다. 초선은 노래 부르는 기녀로 왕윤이 수양딸로 삼아 데리고 있었다. 너는 어찌하여 늦은 밤에 혼자 나와 한숨을 쉬고 있느냐. 초선이 고운 자태로 답하였다. 소첩은 어르신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키워주신 은혜를 갚고 싶사오니 부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순간 왕윤의 머리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왕윤은 초선의 손을 잡으며 정색을 지었다. 초선아, 나라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려있다. 동탁을 제거할 묘책이 떠오른 왕유는 나를 잡아 여포를 연회에 초대했다. 그리고 초선을 불러 여포의 옆에서 시중을 들게 했다. 오, 아름답구나. 여포는 초선의 눈부시게 요염하고 아름다운 자태에 넋을 잃고는 눈을 떼지 못했다. 게다가 초선이 작정하고 여포에게 추파를 던지며 몸을 기대오니 여포는 황홀하고 정신이 어지러워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지경이었다. 왕유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왕유는 틈을 엿보아 여포에게 운을 뗐다. 초선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어여삐 여기신다면 첩으로 맞으심이 어떨지요. 여포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싶었다.
뛸 듯이 기뻐하며 왕윤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3번이나 절을 하고 돌아갔다. 왕윤은 다음 날에는 동탁을 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역시 연회 석상에 초선을 불러 노래와 춤을 추게 하여 흥을 돋우게 했다. 이런 미인을 숨기고 있었다니. 동탁은 아름다운 초선에 하늘하늘 춤을 추는 자태와 빼어난 노랫소리에 완전히 넋이 나가 색심이 발동을 했다. 왕유는 이번에도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감을 눈치챘다. 그는 동탁에게도 조용히 속삭였다. 비록 미천하고 모자라나 초선을 첩으로 거두어 보살펴 주심이 어떨지요. 동탁은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왕윤에게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해 했다. 왕윤은 사람을 시켜 초선을 동탁과 함께 궁으로 가게 했다. 동탁을 모시게 된 초선이 온갖 교태와 아양을 부리며 동탁의 비위를 맞춰주니 동탁은 초선에게 살살 녹아들었다. 그런 초선이 여포와 눈만 마주치면 양 미간을 근심이 가득한 듯 찡그리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괴롭구나. 이것이 여포의 눈에는 초선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으나 억지로 동탁의 곁에 있는 듯 보였다. 여포는 초선을 빼앗긴 분노를 못 이겨 당장 동탁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라도 초선을 차지하고 싶었지만 우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여포는 기회를 엿보아 봉의정에서 초선을 만났다. 두 사람은 모처럼 애틋한 정을 서로에게 호소하였다. 거기서 못들 하는 것이냐. 난데없이 벼락치듯 진동하는 노성을 지르며 동탁이 나타났다. 진정 내 놈이 날 무시하는 것이냐. 동탁은 여포가 애첩 초선을 희롱하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혀 당장 창을 빼들고 여포에게 겨누었다. 왜들 이러십니까? 이유의 지혜로운 만류로 극한 상황은 면했지만 동탁과 여포의 사이는 이로써 돌이킬 수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다. 동탁이 여포에 대한 화를 풀지 못하자 모사꾼 이유가 조용히 설명했다. 한낱 계집 때문에 명장이자 신복인 여포를 내치시겠습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오. 동탁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오히려 초선을 여포에게 양보할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초선이 이를 알아채고 동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연극을 꾸몄다. 그녀는 칼을 뽑아 자신의 목에 겨누고는 눈물을 흘리며 동탁에게 선포했다. 죽어도 태사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포에게 가느니 차라리 소첩의 손으로 이 천한 목숨을 끊겠습니다. 동탁은 황급히 초선을 말리며 다시는 여포에게 보내겠다는 말은 입에 담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했다. 여포는 이제 초선을 빼앗겨 영영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초선, 초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초선의 모습이 눈에 밟혀 병이 날 것 같았다. 초선의 미색을 이용해 여포와 동탁을 이간질시키기로 작정한 왕윤은 자극적인 말로 여포를 더욱 부추겼다. 왕윤의 책략에 말려든 여포는 왕윤과 손을 잡고 동탁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왕윤과 여포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시켰다. 이들은 도위 이숙을 보내 동탁에게 한조 천자께서 조소를 내려 천자 자리를 물려주고자 하니 서둘러 입궁하라는 명을 전하게 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동탁은 왕윤이 이미 명을 내려 수선대까지 만들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숙과 함께 일각의 지체도 없이 수도로 들어갔다. 물론 이것은 왕윤이 동탁을 죽이고 왕조를 구하고자 꾸민 일이었다. 왕윤은 일찌감치 궁 안에 숨어 있었다. 동탁의 마차가 도착하자 매복해 있던 왕윤의 사병들이 동탁에게 창을 빼들고 찌르며 공격해왔다. 그러나 동탁은 옷 속에 철갑옷을 입고 있어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죽일 수가 없었다. 위험을 감지한 동탁이 소리를 질렀다. 여포는 어디 있느냐? 어서 나와 나를 구하라. 소자 여기 있사옵니다.
여포가 대답하며 동탁의 앞에 나타나자 동탁은 순간 안도했다. 그러나 여포는 동탁을 살리기는커녕 창으로 그의 목을 깊숙이 찔렀고 이숙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동탁의 목을 베었다. 왕유는 동탁의 시체를 저잣거리에 팽개쳐 놓으라 명했다. 그런데 시중 채홍이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지우한 동탁의 은혜를 잊지 못해 동탁의 시체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어처구니 없는 놈이로구나. 왕유는 채홍을 잡아들여 극형에 처하려고 했다. 모두가 채홍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귀한 인재이니 살려두어 한사를 계속 쓰게 해야 한다고 왕윤을 만류했지만 왕윤은 채홍이 앞으로 한사를 기록하며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쓸까봐 두려웠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놈이야. 왕윤은 채홍을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왕유는 꺼림칙한 자들은 깡그리 몰살시켰다. 옛날 동탁의 부장인 이각, 곽사, 장제, 번주도 왕윤이 자신들을 해치려 하자 용서를 빌며 사면을 청했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에 넷이 당을 지어 군사를 일으켜 수도로 쳐 올라갔다. 아무래도 몸을 피해야겠습니다. 여포도 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왕윤에게 함께 도망칠 것을 권하였으나 왕윤은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여포는 어쩔 수 없이 원수를 찾아가 투항했다. 곽사와 이각은 병사들을 이끌고 황궁을 에워싼 뒤 난동을 부리다가 황제인 헌제가 선평문에 올라 모습을 나타내자 마침내 소란을 멈추었다. 곽사는 헌제에게 왕윤을 넘겨주면 군사를 돌려 돌아가겠다고 했다. 헌제는 선뜻 왕윤을 내줄 만큼 마음이 모질지 못했다. 내가 나가마. 왕윤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누각에서 뛰어내렸다. 곽사와 이각은 왕윤을 칼로 사정없이 난도질하여 죽였다. 이때부터 조정의 대권은 곽사와 이각 두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실세를 장악한 곽사 패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잔혹하게 조정을 휘젓고 다녔다. 서량태수 마등과 병주태수 한수는 군사를 일으켜 왕실을 구하기로 했다. 이제 갓 17인 마등의 아들 마초는 어린 나이에도 총명하고 용감하기가 범상치 않았다.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장군들을 연이어 쓰러뜨리며 돌진하였다. 마침내는 군사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들어갔으나 후에 군량과 말먹이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후퇴하기에 이르렀다. 곽사의 무리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니 서량의 군대는 크게 패하여 돌아갔다. 한편 산동의 조조는 황건적들을 토벌한 공로로 명망이 온 천하에 드높아져 있었다. 조정에서는 그를 진동 장군으로 봉했다. 조조는 조금씩 자신의 뜻과 야망을 펼칠 준비를 해나갔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반 세력을 굳혀야 했다. 조조가 같이 일할 인재를 모집한다고 하자 널리 알려진 모사인 순욱, 순유까지도 그에게 달려왔다. 순식간에 장안에 알려진 유능한 문인과 무장들이 조조의 수하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책 삼국지는 총 10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44개의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2개의 에피소드를 하나로 소개를 해서 오늘 소개한 내용이 삼국지의 5번째 이야기이지만 책으로 보면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아직 이야기의 초반에 불과한데 벌써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고 또 그동안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도 많았죠. 후한 말에 권세를 얻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나쁜 짓을 일삼는 많은 이들이 소개되었었는데 드디어 오늘 유비 관우 장비를 제외하고 멋진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자룡이죠. 아직 짧게 언급된 것뿐이지만 그래도 오늘 유비와 친분을 쌓았으니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도 되겠죠. 조자룡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흠잡을 데 없는 거의 완벽한 영웅에 가까운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강직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공사 구분이 뚜렷하고 매사 공정하여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죠. 처음에야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후에 공적을 세우고 높은 지위를 얻고도 항상 겸손하고 청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후세들에 의해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이 재평가되며 일부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자룡은 전혀 나쁜 평가나 비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자룡의 활약을 기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